형, 지금도 수락산 얘기 나오면 심장 뛰어? 뛰진 않아. 그냥 숨이 잠깐 멎는 것 같긴 하지. 종로 뒷골목 호프집 어깨를 맞댄 채 앉은 친구 셋. 여느 직장인처럼 맥주 한 잔 들이켜던 중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김태우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후회의 자책, 체념,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가 섞여 있었죠. 그날 이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아파트 이야기만 나오면 그의 시간은 언제나 그날에 멈췄습니다. 김태우 씨 87년생. 종로에서 중견 전자부품 업체 과장으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인 금호동 전셋집에서 10년 가까이 살아왔죠. 부모 도움 없이 혼자 모은 전세보증금이 자랑거리였고 실적이 좋을 땐 연봉도 억대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전세가는 급등하고 은행 이자도 출렁이던 시기. 동료들 중 누구는 청약으로 누구는 빚으로 집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던 즈음이었죠. 왜 넌 아직도 전세 살고 있어?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부동산 앱을 뒤지고 커뮤니티를 들락거리며 그는 내 집 마련이라는 숙제를 해결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게 바로 수락산 아래 노원구 상계동의 수락리버시티 아파트였습니다. 산세 좋고 역세권이며 대단지라는 말에 이끌려 주말마다 현장을 찾았고 결국 결심하게 됐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가진 돈은 1억 2천뿐, 나머지 6억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입지가 참 괜찮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모두 지나는 도봉산역이 도보권에 있어 출퇴근이 편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교육 환경도 훌륭했죠. 주말엔 도보로 수락산 등산로를 오르내릴 수도 있었고 자가용이 있다면 의정부 IC를 통해 동부간선도로나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했습니다. 김태우 씨가 이곳을 선택한 데에는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내 집 마련의 절박함 외에도 이런 실거주 조건에 대한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LTV 규제로 아예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용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 순간 김태우 씨는 선택지를 바꿨습니다. 1금융이 아니라 대부업체로. 여러 회사를 돌며 겨우 조건을 맞춰 6억 원 전액을 마련했습니다. 금리는 높았지만 당시엔 모두가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고 믿던 때였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조급함이 그의 판단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전재산 1억 2천에 고금리 대부 6억까지 얹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초기 몇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월 상환금은 고통스러웠지만 회사 일은 꾸준했고 이자도 그럭저럭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오르고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직장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때부터 카드값이 밀리고 캐피탈 이자에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처음 직면한 건 대출사에서 기한 이익 상실 통보서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결국 계약 이행 불능. 그렇게 김태우 씨는 연체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그는 미친 듯이 버텼습니다. 카드론을 돌려막고 부모님에겐 아프다는 핑계로 연락을 피했습니다. 통장엔 매달 들어오는 월급보다 빠져나가는 이자가 많아졌고 휴대폰 요금은 수차례 정지되었습니다. 김태우 씨는 결국 어딘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착각 속에 하루하루를 소진했죠. 하지만 대부업체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연체가 누적된 지 2해쯤 되던 날 그는 등기우편으로 날아온 문서를 펼쳐들었습니다. 2023 타경으로 시작되는 이미 경매개 시결정이었죠. 채권자는 대출을 실행해준 대부업체였습니다. 도장이 찍힌 서류엔 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식은땀에 젖은 채 잠에서 수차례 깼습니다. 경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낙찰가는 5억 9천만 원. 계약 당시에 7억 2천만 원엔 당연히 못 미쳤고 무엇보다 그의 대출금 6억 원에도 모자랐습니다. 김태우 씨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1억 2천의 전 재산은 그대로 날아갔고 1억 가까운 빚이 여전히 그의 이름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즈음 그의 급여 계좌에 법원의 급여 압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대부업체가 판결을 받아낸 뒤 강제 집행에 들어간 거였죠.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찍히자마자 인출도 하지 못한 채 사라졌고 인사팀에서 따로 불러서 문이라도 들어올까봐 그는 아침마다 출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순간 태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사정이 회사에까지 새어나오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웃는 척, 괜찮은 척하는 게 지옥 같았고 동료들의 눈빛이 괜히 자신을 의심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누군가 김 과장 요즘 왜 이렇게 멍해요? 라고 물으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종로 사무실을 나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를 배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입카드를 반납할 때 손이 떨렸지만 그보다 더 떨린 건 자신이 더 이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식 고용 상태로는 더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체감한 그는 결국 일당으로 지급되는 현장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대학 동기 수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죠. 형, 충청도 쪽에 태양광 설치 일 있는데 며칠 현장 좀 나가보지 않을래? 갈 데가 없던 그는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환경과 굳은 몸이었지만 몸을 쓰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정돈됐습니다. 낮엔 일을 하고 밤엔 골아떨어졌습니다. 소주 한 병에 캔참치 하나면 배불렀고 일당 12만 원도 감지덕지였죠. 현장에서 만난 또래들과 허름한 분식집에서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며 그는 처음으로 자기 사연을 꺼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말하고 나니 숨이 쉬어졌습니다. 나 서울의 수락 리버시티 아파트 경매당에서 날렸어. 영끌에서 산 집이었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나도 아파트 잘못 샀다가 고향 내려왔어요. 청약 당첨됐다가 중도금 대출 안 나와서 계약금 날렸어요. 실패는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걸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서로를 연결했고 김태우 씨는 그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기대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는 하루하루 일하며 다시 삶을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살고 카드 없이 현금으로만 소비하며 빚을 갚는 중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숨기고 싶었던 삶이지만 이젠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 되어가고 있죠. 수락 리버시티는 여전히 마음 한편의 아린 이름이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 집 내가 날린 게 집만이 아니었어요. 내 조급함, 허세, 욕심 다 그 집에 묻고 나온 셈이죠. 그렇게 그는 조금씩 다시 따뜻한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